더 해빙. 이 책에서 그루로 나오는 이서윤은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로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여 통찰의 폭을 넓혀가며 현재는 부자들의 그루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루인 이서윤과 전직 기자 홍주연의 인터뷰 형식의 글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을 듣고 해빙을 실천하셔서 정신과 물질의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장하는 삶을 위한 오늘의 책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해빙.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짝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하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죠? 휴대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것.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그루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윤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 해빙의 비밀.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을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아,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들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거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리 많지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으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었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의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맞벌이로 일하는 동료 하나도 그랬다.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는 누가 봐도 괜찮은 중상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돈이 없다고 투덜댔다. 유치원비 내고 베이비시터 월급 주고 세금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벌면 뭐해? 월급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은 돈 많이 벌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녀가 부러워 죽겠는데 막상 그 친구는 불안하단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아. 누구는 호화스러운 별장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수억짜리 차를 뽑았다고 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놀러 가는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기분이야.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핍을 입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 위기는 코앞에 닥친 일이다. SNS에는 온통 명품백이나 좋은 집, 비싼 스포츠카를 찍어 놓은 사진들 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들 이렇게만 외치는 듯하다. 넌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들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그루의 조언.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진정한 편안함.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이죠.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예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잔잔한 물 위를 떠가는 느낌. 그것이 편안함이었다. 문득 생각난 듯 서윤이 나에게 물었다. 홍 기자님, 지갑에 지폐가 있으면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20유로를 몇 장을 꺼내들자 그녀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돈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평소에도 이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걸요. 한 발 더 나아간 답을 끌어내려는 듯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다려 주었다. 그 표정 덕분인지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았다. 다시 말해 볼게요. 그 돈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저 편안하게만 느껴지는걸요? 아마 있음을 느껴서 그런가 봐요.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서유는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물잔을 들었다. 물이 3분의 2쯤 차 있는 종 모양의 잔이었다. 그녀가 컵을 좌우로 흔들더니 움직임을 멈추고 내 눈을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이 컵이 우리에게 있는 부의 그릇,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컵이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오겠죠? 네,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의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죠. 에피타이저로 주문한 프렌치 어니언 수프가 나왔다. 부드러운 치즈를 숟가락으로 섞으면서 서윤의 설명을 음미해 보았다. 문득 프랑스로 오는 비행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에 관련된 일화였다. 그러고 보니 마윈도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대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한다네요.
혹시 마윈도 돈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내 질문에 서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윈이 이미 해빙을 해왔다고 확신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을 뒤집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편안함이 기본 상태란 말이죠. 그것이 해빙의 핵심이에요. 그녀가 자상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마윈이 남들처럼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라고 말하는 대신 편안하지 않다고 한 것에 주목해요. 편안함을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편안함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것을, 진짜 부자의 비밀이 해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설명 가운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말이 있었다. 편안함을 각인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 뇌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해당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만 입력하죠. 예컨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고 하면 짜증만 각인시키는 식이죠.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말은 결국 편안한 상태가 본인에게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희망이 솟아나면서부터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때 서윤이 입을 열었다.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단정하게 앉은 그 자세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네? 의외의 조언을 듣고 말끝이 저절로 올라갔다. 사실 서윤을 다시 만난 후 부자가 되는 것에 강하게 집착했었다. 출근할 때나 회의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말을 듣자 뭔가 잘못한 것 같았다.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말았다. 제가 웬만한 자기 계발서는 다 읽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편안했냐는 말씀이시지요? 아, 그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편안하지 않았다. 집착하면 할수록 원하는 미래가 더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빙을 시작했잖아. 그럼 돈이 언제 들어오는 걸까? 이러다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지? 희망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불안하고 두려웠다. 이제 보니 나를 편안함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었다. 해빙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내 실수를 깨닫고 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니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지기도 했죠. 서유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전에 무엇을 간절히 원했던 경험 있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다. 짝사랑하던 선배가 다니던 학교였다. 돌이켜보면 그 목표에 엄청나게 집착했던 것 같다. 매일 노트에 그 대학 이름을 쓰고 책상이며 머리맡에 그 대학 사진을 붙여놓았다. 그것이 나의 목표 의식을 고양시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늘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이렇게 원하는데 떨어지면 어쩌지? 그럼 안 되는데. 꼭 합격해야 하는데. 문제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과 걱정, 두려움도 자라났다는 사실이었다.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이나 잡지에 몰두하거나 문제집을 펴놓은 채 그 위에 낙서만 했다. 내 나름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방법이었다. 답안지를 백지로 내는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그럴수록 공부에 집중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결국 나를 세워놓았던 공부 계획을 다 마치지 못하고 시험장으로 향해야 했다. 꿈꾸던 목표도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애타게 원했던 것을 손에 넣지 못한 기억은 늘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그런데 서윤 앞에서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나니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것인데요. 대화를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서유는 밝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짚으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보죠. 해빙은 물살의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자연이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에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결국은 해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해빙 노트.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녹음기와 컴퓨터를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때 서윤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해빙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증폭시킨다고요?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 달에 한 번 CEO들과 마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방법을 알려주었죠? 다들 해빙의 효과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부자들만 아는 특별한 비밀인 걸까? 절로 귀가 솔깃해졌다. 해빙 노트를 써보세요. 일기를 쓰듯 해빙을 기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비슷해요. 해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으면 돼요. 그 말을 되새겨보는 사이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점을 찍은 뒤 그것을 연결하면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헤빙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죠.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될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통계적으로 살펴보죠. 제 데이터에 따르면 누구나 인생에서 2번에서 5번 정도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돼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활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죠. 좋은 흐름을 포착해내지 못한 탓이에요.
퀀텀 점프라는 표현에 관심이 갔다. 계단을 뛰어오르듯 한 번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서윤을 다시 만나게 된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온 퀀텀 점프는 아니었을까? 꼭 그 기회를 잡고 싶어요. 노트 쓰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문장은 단순한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로 시작해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 나는 느낀다. I feel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이면 멋지겠죠? 매일 쓰는 분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3, 4회 정도 쓰는 것을 더 권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의 말에 영감을 받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헤빙노트를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리면 어떨까요?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달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헤빙의 기쁨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내 생각에 동의해 주었다. 그 표정을 보자 포스를 처음 보여온 루크, 영화 스타워즈의 주인공이다. 된 것처럼 가슴이 뿌듯했다. 앞으로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이 파리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서윤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애써준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방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더 열심히 헤빙을 해보겠노라고 결심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당장 헤빙 노트를 시작했다. 6월 8일 I have 후배에게 태국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살 돈이 있다. 전에 일하던 직장의 후배들이 찾아왔다.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I feel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돈이 있다니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 회사를 그만둔 지 8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찾아와 주는 후배들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다. 6월 10일 I have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다. I feel 돈이 있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해빙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두렵지 않다. 6월 19일 I have 원하는 식탁을 살 돈이 나에게 있다. 그토록 찾아왔던 월러 테이블을 드디어 발견했다. 해빙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제품이 출시된 기념이라며 특별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40만 원이나. I feel 행운이 찾아온 느낌이다. 기대치 않은 할인을 받게 되다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예산보다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사게 되었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많이 웃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어릴 적 나는 점선이기 게임을 좋아했다.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다 보면 어느새 그림 하나가 완성되었다. 흩뿌려진 모래처럼 보이던 점들이 물고기나 펭귄으로 번할 때의 그 희열감이란. 헤빙노트를 쓰는 것도 이와 비슷했다. 매일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나자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있음의 기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노트에 따르면 나는 더 자주, 더 강하게 해빙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이 강해질수록 돈과 행운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치 못한 공돈이 찾아오거나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진심으로 돈을 쓰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짜릿했던 사실은 이것이었다. 나는 분명 부와 풍요를 향하는 흐름 위에 있었다. 운의 법칙. 호텔 고층에 도착한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유리 너머로 옛 궁궐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수백 년 전 저곳에서 왕은 국정을 논의했겠지. 아니면 오늘처럼 따스한 날엔 햇살을 즐기며 산책했을 거야. 궁궐을 가로지르며 몇 마리의 새가 날아가고 있었다.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구루를 놓칠까봐 긴장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렸다. 그때 서윤이 다가왔다. 염려한 것과 달리 밝고 건강한 분위기였다. 오늘 뵙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기적이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를 만났으면 그 사람은 운의 갈림길에 서 있거나 곧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중 좋은 운을 키우거나 나쁜 운을 피해갈 사람들과는 인연이 계속 이어지더군요. 준비한 선물을 전하자 서윤의 눈이 빛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다음 입가에 미소를 뗀 채 커피 향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이 선물을 사면서 해빙이 더 잘 되는 기분이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역에 적선지가 필류여경.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선행이란 남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을 말해요. 상대방을 위할 때 느껴지는 기쁨, 그 마음을 잘 간직하다 보면 앞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뒤 나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내가 써온 헤빙 노트를 건넸다. 그녀가 내 노트를 살펴보기 시작하자 숙제 검사를 받는 아이가 된 것처럼 살짝 긴장이 되었다. 다행히 내 글을 본 서유는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홍 기자님의 센스가 느껴져서 재밌네요. 처음 쓰셨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잘 쓰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나는 가지고 있다를 쓸 때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보다 맛있는 등심 스테이크를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었다. 이게 더 좋죠. 조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노트를 고쳐 써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쓰니까 행복한 느낌이 더 생생해지네요. 고소한 스테이크의 풍미와 아삭한 아스파라거스의 질감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노트를 보여주고 난 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다. 경품에 당첨된 것과 행운이 가득했던 발리 여행까지. 제 일생에 이런 행운이 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행운은 벼락을 맞듯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선택받은 극소수만 행운을 누리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말을 듣던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다. 홍 기자님, 행운이 뭘까요? 글쎄요. 가만히 있는데 공돈이 생기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 아닐까요? 그녀가 미소를 띤 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말을 곱씹었다. 서윤의 말에 의하면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했다. 고등학교 시절 시험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떠올랐다.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된 것이다. 특히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읽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논술 문제가 나왔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은 문제가 어려웠다고 불평했지만 나는 여유롭게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평생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행운이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 말이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지는 것이 행운인 줄로만 알았어요. 서윤이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0 더하기 행운은 행운이 되겠어요.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란 말씀이시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 분석을 해왔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며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손자병법.